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20일입니다. 자,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이 됐는데, 이제는 새로운 한 주라기보다도 이제 본격적인 월 말이죠. 그리고 연말 시즌으로 들어갑니다.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배당으로만 집중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배당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배당락 기준일이 있기 때문에 지나가고 나면 이제 배당주들은 변동성이 조금 커지게 되죠. 그래서, 투자할 수 있는 적기, 또 투자금을 넣었다가 빼는 그런 상황들은 또 지금 이번 한 주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배당주 투자가 좀 집중이 된다라면 대형주 쪽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산타랠리 쪽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증권사 쪽 이야기를 좀 들어보게 되면 하반기에 코스피가 부진했던 이유가 있다. 한국 증시가 인플레이션에 취약한 구조였는데 반대로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둔화가 된다라면 국내 증시의 매력이 증가할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코스피의 산타랠리를 기대했다. 이거 뭐가 좀 안 맞죠? 왜냐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둔화된다. 지금 어디가 우려가 둔화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죠? 긴축에 대한 부분 때문일까요? 긴축을 통해서 자금을 걷어들인다. 그럼 인플레이션 좀 압박해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산타랠리와는 지금 시간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요? 그래서 물론 우려감이 줄어들었다라는 느낌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거야. 그래서 주식을 사들이겠다.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너무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이 내용을 갖다 붙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NH투자증권 보시면은요. 코스피 지수가 2950에서 3100포인트 안에서 움직일 것이다. 근데 미국의 금리 상승 가능성,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분쟁은 증시 하방 압력에 대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경기 개선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고 중국도 경기 부양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긍정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즉 여러 가지 이슈들이 시장을 압박해서 떨어질 수 있겠지만 경기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고 또 중국도 지금 경기 부양에 나설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되면 얘네들은 하는 말이 조금 긍정적이다. 납득이 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의 매수가 더 이어질 것이다. 사실 이게 핵심이죠. 전기전자뿐만 아니라 이제 대형주 쪽으로 움직임들이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대형주 쪽 그쪽 시총 상위 종목군에 올라가게 되면 지수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표면상으로 이제 지수가 상승했다라는 부분은 산타랠리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올랐다, 산타가 왔다 이런 식으로 해석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또 그렇게 잡히게 된다면 산타랠리가 올 수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 특히 배당주 쪽이 대형주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의 외국인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산타랠리가 올 수 있다. 이런 식의 느낌이 좀 잡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월가 쪽에서는 움직임이 좀 달라요. 올 연말에는 산타가 없을 거야. 코로나 걸렸대. 그런 얘기일까요? 자, 어쨌건 이 월가의 투자 전략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해 이 시점까지 시장이 너무 좋았다. 이게 핵심이야, 사실은. 올해까지, 지금까지 시장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산타랠리를 또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선물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가 무슨 기념일이 되니까 또 주세요.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가끔씩 그런 분 있죠. 생일 일주일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내놔 그래가지고 생일날까지도 받아먹고 생일이 지나고 나서도 일주일 후까지 또 받아먹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조금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왜냐면 경기가 좀 그렇게 많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산타랠리를 기대하기 조금 어렵다. 전반적으로 거래량은 감소하고 이에 더 큰 변동성을 이어질 전망이다.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물론 시장이 올해 강세로 마감한다고 해도 놀랄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떨어질 확률이 높긴 한데 시장이 또 올라간다고 해도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다. 왜냐면 그런 상승 기조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겠죠. 또 다른 시장 전략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전벨트를 메고 좌석 테이블을 접은 후에 변동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세를 고정하라.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은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것은 고금리에 대한 우려이다. 더 높은 금리 환경을 바라보는 쪽과 높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고금리에 대한 우려는 아직 걱정할 필요가 없죠. 재료금리에서 1%대 2024년도까지 2%대의 금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2%의 금리가 고금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적정 수준?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2%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일단은 미국 같은 입장에서는 금리가 높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그때쯤 2024년 후반 그 정도 됐을 때 우리가 걱정거리를 삼기 시작한다라면 경기가 고점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면 아마도 이제 지금 2021년이잖아요. 22년, 23년 뭐 그 정도는 충분히 증시가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긴 하겠지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 이야기 볼게요. 올해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익률이 50%가 넘었는데 동학개미들은 돈을 잃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1년 증시가 3000피 시대를 열었지만 동학개미들에게는 가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동학개미란 말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동학개미는 작년부터 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셨던 분들이 동학개미잖아요. 근데 올해는 뭐냐면 주린이라고 봐야 되겠죠. 유독 주린이들에겐 가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순매수 상위 100개 종목 기준으로 외국인과 기관은 50%가 넘는 수익률을 거뒀지만 개인은 오히려 돈을 잃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1월 달부터 12월 8일 지난주 수요일이죠. 지지난주 수요일이네요. 지지난주 수요일까지 이것을 투자 수익률 분석한 결과 개인들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1.6%. 그래도 잘했는데? 네, 이거 뭐가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개인들의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1.6%라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이구, 네, 잘했구먼. 외국인과 기관은 54%. 대 수익률을 기록했다. 개인들 평균 수익률이 이게 사실 신뢰가 안 간다. 그죠? 네, 1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투자를 했는데 마이너스 1.6%다.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단순하게 계산이 돼서 그래요. 개인들이 많이 산 종목, 삼성전자, 뭐 많이 판 종목,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 잡았을 때 그 종목이 지금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걸 가지고 집계를 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죠? 개인들이 많이 샀는데 1월 달에 왕창 사가지고 뭐 8월달, 9월달에 손절 왕창 때리고 그 다음에 나서 주가가 올라가면 개인들이 지금 없는 거야. 근데 개인들이 많이 산 걸로 집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집계 포인트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인들의 평균 수익률은 더 많이 떨어져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일단은 맞는 거예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수익률을 조금 찾아보니까 그 격차는 더욱 뚜렷했다. 상반기 개인 순매수의 평균 수익률은 11.4%였다.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마이너스 0.43%였다. 이 말이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말이 안 되는 수치입니다. 개인들의 평균치라고 되어 있는 거긴 합니다만 요거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개인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번 하반기에 상반기는 뭐 그럭저럭 그래도 잘 버텼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하반기에 손실률이 어마어마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왜 나왔느냐라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공매도 때문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하반기에 주가 하락은 전부 다 공매도였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수익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공매도를 통해서 주가를 떨어뜨리고 나서 밑에서 받아먹는 형태 그 모습으로 갔죠. 그래서 상반기에는 계속해서 차익 실현에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는 시점을 이용해가지고 개인들이 손절 매도 물량이 나오는 부분들을 다시 외국인과 기관들이 받아가는 그런 형태로 간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 입장에서는 증시가 재미가 없죠. 투자가 재미가 없고 뭐 그래서 개인들이 LIC 안 나왔다 그러면서 코스피 시장에서 갖다 집어 던지고요. 지난 11월 이후에 코스피 시장에서 6조 4천억을 개인들이 순매도를 했고요. 12월 들어서만 4조 6천억입니다. 1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8일날 기준이라고 하니까 지금은 더 많이 나왔겠죠. 그 다음에 코스피 시장의 하루 거래 대금도 10조 원 안팎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잘 보세요. 이게 1년치 뭐 장사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요. 그 매도를 쳐가지고 떨어뜨리고 나서 개인과 그 외국인 기관 이 수급 싸움에서 개인들이 밀려난 거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받아서 올려놓은 건데 실질적으로 1년치 평균을 보게 되면 개인들이 많이 산 종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왔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어느 정도 올라왔잖아요. 저점 대비. 근데 이미 개인들은 저점이 없어요. 개인들은 저점에서 다 팔고 손절을 확정지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주가가 이만큼 올라왔다고 해서 그게 개인들의 손해가 만회되었다?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 1년치 누적에 대한 금포인트를 가지고 집계를 한 거기 때문에 뭐 개인들이 손실이 아이고 1%밖에 안 나왔는데 뭐 엄살이에요?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라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외국인과 기관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저거보다 더 많이 벌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얘네들이 지금 보면은 배터리 소재라든지 게임주도 엄청 끌어올려가지고 다 먹고 개인들한테 넘겼어요. 그 다음에 그 넘기고 나서 대형주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또 개인들이 나오는 대형주 물량 또 받아가지고 또 올라갔지. 또 공매도 때려가지고 밑으로 떨어진 거에 있어서 환매 들어가면서 또 차익 실현 들어갔죠.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들, 특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돈을 좀 많이 벌었을 거라 생각이 좀 드는 입장입니다. 걔네들이 잘 옮겨 탔어요, 이번에. 그래서 우리가 그 외국인의 어떤 수급, 외국인의 동향 이런 것들 좀
추종하면서 따라가시는 것도 요즘 같은 변동성이나 저점권에서 대응하시기에는 상당히 좋은 전략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개인들의 순매도는 이제 대주주 요건 회피라든지 뭐 등등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기관과 외국인들의 그런 수급 동향 잘 체크하고 걔네들이 움직이는 부분들, 또 단계 높이 올라간 종목들에 대해서 걔네들이 어떻게 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지금 1월달부터 나왔던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걔네들 계속 판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지금은 계속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흐름들을 잘 타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것과 완전히 반대로 가면은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거는 좀 쓸데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워낙 이것 때문에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거 터키 그 다음에 뭐 스리랑카 이렇게 되는데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로 큰일은 나지 않을 거고요. 어떤 내용들인지 정도는 우리가 좀 알고 그냥 간단하게 알고 넘어가자 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터키 증시가 8.5%나 추락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자, 터키 중앙은행이 4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금리를 내렸어요. 계속적으로 금리를 내렸습니다. 지금 얘네가 19%에서 4%까지 내렸어요. 14%까지 내렸어요. 한 5%포인트 정도 내렸어요. 그래서 원래 19%도 우리도 치면은 와 이거 높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얘네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겠죠. 그래서 19% 기준 금리를 14%까지 내렸어요. 금리를 내렸다. 뭐 일단은 그러면 시장에 돈이 풀려서 유동성이 되고 뭐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환율이 문제가 된 거예요. 단기간에 너무 끌어내린 거죠. 지금 4개월 동안 5% 끌어내렸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한 달에 1%가 넘는 1.25? 네, 1.25%포인트 정도씩 계속 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5%포인트가 내렸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뭐 지수는 좀 올라갔어. 뭐 움직임이 나왔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동안 그렇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환율 때문에 아주 안 좋은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것이 이제 극에 달하는 상황이 돼서 주가가 폭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인플레이션이 20% 넘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거죠. 금리를 또 내리니까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터키 국채가 지금 국채 수익률이 22.8%에 달하는데요. 뭐 어마어마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터키 국채는 터키가 망하지만 않으면 22% 수익을 챙겨주는 거야. 와, 이거는 해볼 만한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자, 근데 지금 환율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계속 이렇게 돼버리면 얘네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 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하루에만 무려 8%가 급등합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되는 거냐면 금리를 계속 낮춰요. 그래서 금리를 계속 낮추는 것은 일단은 금리 인하를 낮춰서 대출 비용을 낮추게 되면 단기 수익률을 쫓아가지고 외국인 자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고금리가 이제 가진 자들만 배불리는 정책이다 해가지고 나는 금리를 무조건 낮춰야 되겠어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중앙은행장이 그동안 이제 계속 대통령한테 얘기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때 너 나가 시끼야 해가지고 3번이나 경질을 시켰대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나올 정도니까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 물론 저금리를 가지고서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것은 좋은 의도예요. 그렇지만 갑작스러운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크게 폭락을 한 게 된 거죠.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이때 대체적으로 수출주라든지 이런 쪽은 긍정적이긴 해요. 그래서 뭐 이제 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시장에 돈을 많이 풀어놓는다 등등등을 해가지고 뭐 경기를 부양시키다 이런 것은 괜찮아요. 지금 이 터키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중국에 대한 이야기들 막 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우리도 꼭 경제 성장 이뤄내겠습니다. 뭐 어쩌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계속 가게 되면 얘네들은 망합니다. 왜냐면 지금 외국계 자본이 일단 들어오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도 선진시장은 아니란 말이죠. 선진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고금리를 미끼로 해가지고 외국계 자본을 계속 끌어들이는 그런 상황이 되면 돼야 될 텐데 이렇게 되면 뭐예요? 외화 부채란 말이죠. 부채를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이냐.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게 되면 기업들이 결국에는 수출에 대한 부분에서의 수익은 많이 늘어날 수 있겠지만 밖으로 나가는 거 있죠? 이 부분 굉장히 큰 금융비용의 그런 포인트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수입 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이제 하이퍼로 가는 거죠. 웬만한 상승이 아니라 그냥 어마어마한 상승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뭐 난리가 나는 거죠. 지금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하고 있는 게 뭐 정책적인 부분들을 조금 다르게 해가지고 뭔가 좀 조치를 취하겠다. 그렇게 나온 게 뭐였냐면 최저임금을 50% 인상하겠다. 임금을 50% 올리면 어떻게 돼요? 시장에 돈이 더 많이 풀리죠. 시장에 돈이 더 많이 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플레이션이 더 커지겠죠. 이거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 지금 뭔가 지금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이 터키가 지금 이런 상태가 돼서 뭔가 심각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영향이
것인가? 지금 터키는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세계 수준을 보게 되면 18위권입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 되는 국가죠. 우리나라는 이제 이 국내 총생산을 보게 되면 세계 9위권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정도면은 뭐 어느 정도 영향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얘네가 계속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만약에 뭐 IMF라든지 이런 그 외환 위기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까지 가게 된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크게 문제는 될 건 없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뭔가 해소를 하지 않으면 문제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주시해서 봐야 되는 상황이다. 지금 당장 이거 가지고 뭐 증시가 크게 폭락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건 아니고요. 네, 지금 국가의 어떤 포지션은 얘네들 중동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하필이면 또 그리스랑 같이 붙어 있는 나라야. 그래가지고 그리스 디폴트 자꾸 생각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터키도 이러다가 디폴트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는데 아직은 그 정도까지 아닙니다. 그래서 얘네는 지금 이런 변동성을 겪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부담감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스리랑카 이야기도 봐야 돼요. 지금 피치사에서는 스리랑카의 국가 신용 등급을 1단계를 강등합니다. 그러면서 디폴트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죠. 왜 그러냐면 얘네야말로 진짜 위험한 게 뭐냐면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나고 있어요. 지금 2년 전에는 8조 9천억 원 정도, 75억 달러 정도 갖고 있었는데 지난달 같은 경우는 15억 달러, 그래서 1조 9천억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외환 보유고가 1조 9천억으로 줄어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새로운 외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제 내년도, 그 다음에 2022년, 2023년에 외환 그 부채에 대한, 외화 부채에 대한 그 의무를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제적으로 상환해야 되는 그런 발행 채권을 보니까 내년도 1월에, 네, 바로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6천억 원입니다. 5억 달러 정도가 나가야 돼요. 근데 지금 외화 부채가 지금 15억 달러, 그러니까 3분의 1이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내년 7월에 다시 10억 달러가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만 합쳐도 내년에는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없어. 달러가 한 개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지. 외화 부채에 대한 어떤 돈을 갚을 만한 그런 상황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오씨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부분이죠. 또 그 다음에 전체 원리금도 갚아야 되거든요. 원리금은 총 69억 달러. 그러니까 8조 2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에 대한 부분만 갚아야 되는 거, 요거는 뭐냐면 지금 가지고 있는 외화를 다 써야 되는 상황인 거고, 여기다가 외채 원리금까지 갖게 된다라면은 8조 원 정도, 즉 69억 달러 정도가 적자가 날 수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태가 날 수가 있겠죠. 디폴트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이런 상태이지만 스리랑카 정부에서는 일단은 인정 안 하죠. 신중하지 못하다. 향후 모든 채무 의무를 다 지킬 것이야. 우리 정부가 다 보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뭐 일단은 정부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세계 62위권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선진국보다는 좀 중후진국 정도로 봐야 되는 거죠. 디폴트에 대한 부분들은 뭐 당장은 영향은 없겠죠. 네, 왜냐면 이게 내년까지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중후반부까지 갔을 때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라서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는 외화 그 보유고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 또 뭐 경기가 좀 좋아지게 돼서 뭐 받아들이게 된다면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디폴트에 대한 경고를 내세워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야 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이 부분이 지금 세계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정도의 그런 영향력이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리스나 뭐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국가들은 EU 공동체로 들어갔기 때문에 유럽 전체 경제에 미친 영향이 있었지만, 지금 아까 보셨던 터키라든지 지금 스리랑카 이런 애들은 물론 영향이 없진 않겠죠. 근데 독립국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 그렇게 크게 시장에 뭐 덩어리적인 영향을 줄 만한 부분은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적 여유가 아직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앞서서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 근데 얘네들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경기 회복이 더뎌짐에 따른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경기가 호황세로 들어가면은 이런 것들은 또 해소가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요것 때문에 세계 경제가 흔들린다, 요거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황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